지난 9월에 책을 낸 이후로 은근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좀 시끄러워져야 책이 좀 팔릴 거니까.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너무 잘 썼나? 아니면 정반대로 책이 너무 허접스러워서 아예 뭐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건가? 뭐 이런 그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책의 부제를 경제민주화를 넘어서 정의로운 경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지난 대선 때 전국적인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지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호응을 받는 걸 보고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참여연대를 1994년에 만들고 그렇게 뭐 적극적인 활동을 초기에 하지 않다가 96년 하반기에 이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위원회, 이 참여연대 내 위원회 이름이 경제민주화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치열한 논쟁을 내부에서, 물론 아주 소수가 시작한 거죠. 당시에 참여연대라는 건 있는 존재감도 없었고, 또 이 뭐 그 사무실도 이 용산역 앞에, 지금은 이제 다 철거가 됐습니다만 집장촌 그 입구에, 왜냐하면 거기 그 임대료가 싸니까요. 정말 쥐 나오는 사무실에 몇 명 이렇게 시작했었겠죠. 그러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민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라는 어떤 풀뿌리 시민운동의 의미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경제라는 건 대부분이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부터 많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이렇게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고민한 결과로 이 선택한 이 단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를 경제 민주화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제를 민주화하냐? 경제라는 건, 시장 경제라는 건 각자 이기심에서 선택하면 그만인 것이, 그게 무슨 민주냐? 아니면 정반대로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양극단으로부터 현실에 근착을 하면서도 가치 지향적이고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의 목표를 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민주화를 선택을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1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994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96년에 했으니까 10몇 년 만에 경제민주화라는 게 엄청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보들의 경제 참모들 또는 뭐 이 정책 담당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언론 다 할 거 없이 경제민주화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확하게 경제민주화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한쪽에서는 이건 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1인 1표니까 경제도 1인 1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단선 구조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고요.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걸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정말로 소중하게 오랜만에 한국 사회가 경제를 가지고 사회의 지향점을 정하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남용, 오용 되면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제가 한 2달 전, 지난 1월인가요? 언제 하여튼 중앙일보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경제민주화 한다고 그러놓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봐 글을 썼는데, 이제는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를 하는 사람조차가 없을 정도로 단명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막연하게 뭔가 우리도 함께 잘 살게 하자는 거 아니겠느냐는 정도의 인식이었지,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 이해와 또 그 이해의 기반은 구체화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삶과 맞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너무 남용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경제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 오해도 많이 받았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비난도 많이 받았고, 예를 들어서 노동계에서는 저건 자본가의 앞집이다, 주주 자본주의자다, 또 외국인 자본가의 앞집이다, 또 좌파 쪽에서는, 또 우파에서는 저건 빨갱이다, 저거는 저 반자본가다, 뭐 등 많은 그 논쟁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지든 어디를 뒤지든 제가 그런 논쟁에 대꾸를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응을 한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단 한 번도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미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건 이미 한국 사회가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목표의 모토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할까, 아니면 좀 더 집중했던 단어는 정의였습니다. 정의. 자스티스. 여기 정의당이죠. 경제 정의는 뭔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보다 좀 넓게 하자 해서 하던 그 시점에 한국의 정의란 단어가 막 불꽃처럼 번졌어요. 그게 정치인에 의해서도 아니고 철학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책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이 그냥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달의 2번째 책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에는 제가 서문을 쓰기까지 할 정도로, 그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클 샌달의 정의론 또는 정의를 정의하는 그 개념 구조가 상당히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 정의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랄지 또는 평등주의적 정의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 책이 왜 그렇게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반가웠던 게, 이게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아무리 교양서라고 하지만 철학서인데 이게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는 이야기는, 야, 한국 사회에 드디어 이제 정의를 논할 때가 되었구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잘난 척하는 것이거나 뭐 너무 고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 목말라 하는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정의론 공부도 하고 경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고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책만 팔리고 그 뒤로 아무도 정의에 대해서 논쟁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국 철학계에서도 정의에 대한 논문을 아무리 찾아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논쟁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사실은 이제 현대 정의론의 가장 뭐랄까요, 크게 기여한 철학자로, 정치 철학자로
여러분도 이제 아는 존 롤스의 이 정의로는 자유주의적 기반에 근거한 평등주의를 주장한, 그래서 현실 속에 어떤 이 평등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논리적 구성에 있어서 대단한 금자탑을 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덮을 수 있는 정의에 관한 논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존 롤스가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조명을 받은 적이 일부 철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막 엄청난 폭발적인 판매력을 갖고 돌파를 했을 때 정말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된 건 없었고 철학계에서도 논쟁이 거의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정의란 무엇인가 참 계속 팔리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정의에 대한 논쟁은 없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제 책에 한국에서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의리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한국 경제 속에 좀 풀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책 제목을 한국 자본주의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앞에 한국의 방점이 있는 것인지 뒤에 자본주의의 방점이 있는 것인지 하는 중요한 그 구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앞에 한국의 방점이 있어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논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한국은 이미 자본주의 틀 속에 있고 그러면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거냐.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기본적 경제 체제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한국에서 어떠하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거는 제 책 나온 다음에 강준만 교수께서 제 책을 가지고 칼럼을 쓰실 때 인용했던 글인데 결국은 주의를 위한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주의는 없더라 하는 이 100여 년, 90년 전에 단재 선생의 말씀이 지금도 한국 사회에 저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당시도 이 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공자를 위한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공자는 없다. 예술을 위한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한 예술은 없다 하고 안탄.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잃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한 20여 년 이상의 한국 정치 또는 한국 경제에서 이 이념적 스펙트럼에 의해서 자와 우가 구분되었을 때 정말 이것이 각자가 한국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이념과 가치를 위한 것인지가 좀 혼란스럽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은 그러면 무슨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도대체 어떤 형태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거냐. 뭐 자본주의를 뭐 영미식 자본주의다, 뭐 유럽식 자본주의다, 뭐 주주자본주의다, 아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다, 뭐 삼인주의적 자본주의다, 아니다, 뭐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뭐 많은 형태로 구분을 짓는데 한국을 그 구분 짓는데 자꾸 껴 맞추려고 하는 논쟁은 많이 봤지만 정작 한국은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건방지게 책 이름을 한국 자본주의라는 딱 6글자로 마감을 한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또 시장 경제도 운영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시장 경제를 굉장히 오래 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만 실제 우리가 경제 체제를 해방 후에 1948년 건국 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3번의 체제, 그러니까 2번의 체제 변화가 있죠. 처음 재헌 헌법에 보면 헌법에 명시된 경제 체제는 사회민주주의에 아주 가깝습니다. 뭐 가깝다 해서 거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실제 당시의 경제 수준이 워낙 낮았고 또 바로 전쟁을 겪고 전후에 폐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속에서 실현할 만한 구체성은 갖지 못했지만 재헌 헌법은 명확하게
공동체를 먼저 내세우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은 그 후의 문제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경제성장은 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는데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921년에 레닌이 최초로 경제계획을 가지고 국가경제를 운영을 했고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다 계획경제를 하죠.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계획경제를 1958년에 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빨리 이루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 소위 개발경제학을 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기적이다, 코리안 미러클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을 의미할 정도로 북한도 계획경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도 계획경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좀 모순되는 거는 62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자본주의는 우리가 이제 이미 하고 있었지만 시장 경제를 전면적으로 표방합니다. 근데 실제 경제는 공산주의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럼 언제 계획경제를 포기했냐?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 다시 말하면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가격을 컨트롤하고 자원, 돈이나 원자재 같은 걸 배분하고 이런 거를 더 이상 안 한 것이, 공식적으로 안 한 것이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94년까지는 계획경제를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3년 차, 2년 차까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경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2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대체 워낙 빨리 변화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 잘 정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 그러면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립 요건이 뭐냐? 사회주의와 구분되는 게 뭐냐? 뭐 이것도 긴 논쟁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만 이야기하면 사회재산을 허용하는 거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기본으로 삼고요. 시장경제는 뭐냐? 시장경제는 움직이는 힘이 뭐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기적 목적에 근거한 경쟁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사회재산의 보호냐? 아니다. 그 사회재산은 반드시 정당한 거야 된다. 영어로 하면 justifiable이니까 정의로운 사회재산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한 사회재산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과 불의와 부패로 만들어진 사회재산은 보호할 대상이 아닌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등에 칼을 꼽아서라도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은 반드시 공정한 것이야. 경쟁의 공정성이 뭐냐는 건 또 많은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 경쟁은 공정할 때만 시장경제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시장경제를 왜 하냐? 그렇게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경쟁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결과를 내더라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경쟁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완전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하자면 어떤 강자가 지배하지 않는, 남의 걸 훔치지 않는, 근데 그런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시장이 반드시 효율성을 내고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허구죠. 왜? 완전 경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이론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시장은 항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한국의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